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박용입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면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죠.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66곳, 이 가운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곳은 49곳입니다. 그런데 이 49곳 중에는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오늘 다뤄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 노후된 상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지만 재건축 승인은 나지 않고 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집값도 연일 떨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잠실 5단지 재건축 갈등의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978년 입주가 시작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42년 된 집안 곳곳에서는 물이 새고 여기 많이 새는 이 중앙에는 이렇게 봉다리처럼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가지고 정화조가 터져 지하실로 새어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한 지하실입니다. 최근 정화조가 터져 이것에 오물이 샜는데 복구된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건 다반사. 변압기, 개폐기 모든 것이 노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정전 상태가 일어나갖고 참다 못한 주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청 앞에 모인 잠실 5단지 주민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정비 대안을 지금은 정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0층 재건축이라는 큰 틀을 내세운 서울시. 창의적인 아파트 설계를 위한 국제현상 설계 공모가 그 조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아파트 입면이 아니고 이 지역을 진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건축가들에게 우리가 지명 공모를 통해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여지껏 우리 한국에서 안 해봤던 어떤 그러한 어떤 디자인과 하지만 1년 만에 서울시는 입장을 바꿨고 재건축 시민은 계속해서 반려되는 상황. 기약 없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과 서울시의 첨예한 갈등. 그 원인은 뭐고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기약 없는 재건축, 거리로 나선 잠실 5단지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기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잠실 5단지 사안을 계속 취재해온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잠실 5단지 하면은 이 1978년에 지어져서 이 4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40년이 넘은 아파트, 이 오래된 아파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오래된 아파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40, 50년 동안 생활 문화라든가 뭐 거주 행태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서구로 따지면 한 150년 겪어야 될 것을 한 3, 40년 만에 다 겪었기 때문에 한 20, 30년 전 아파트도 지금 주민들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2001년 경에 암목지수라는 걸 적용하고 2007년 경에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제 아파트가 계속 변화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만 해도 5년 전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봤을 때는 거의 5년 전 아파트는 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40년 전 아파트는 자동차도 거의 없을 때 지어진 아파트고 주차 전쟁에다가 그리고 방 사이즈라든가 방 규모라든가 방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설계 패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돼 있지가 않죠. 이 환경 구조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구조적인 그 기술적인 공법이랄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5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간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그 당시에 지은 아파트들이 제대로 지어졌겠느냐.
뭐 제대로 지어졌으면은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 붕괴도 없었고, 네. 그리고 뭐 성수대교 붕괴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개발 연대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도 좀 부실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배관이라든가 뭐 가스관, 예. 그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은 한 10년 지나면 노후화 징후가 나타나고 20년 지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3, 40년 지나면은 거의 그 배관이라도 다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 거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냐라고 예.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궁금해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재건축 연한이 한 40년, 30년 이렇게 되는지요? 재건축 연한을 뭐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지나서도 다시 부수고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 자기가 헌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네. 개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외국은 이렇게 초거대 단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한 동, 두 동짜리가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예. 사회적 파급 효과 같은 것도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재건축 기간을 정해놓고 연한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의를 받아서 근데 동의율은 좀 높습니다. 한 90% 정도 이 동의를 받아서 뭐 하면은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또 같이 도와줍니다. 과거에 낙후된 건물이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새 건물이 들어가서 주변에 활력을 주는 게 좋다 해서 각종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류를 갖고 오면 공무원이 검토하거나 예. 퇴짜를 얻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의 진통은 우리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됐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이 건물의 노후 때문만은 아니죠. 예, 당초에는 이제 20년이었고 20년이었습니다. 예.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이제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 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생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 물리적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고요. 재건축은 제도가 출발할 때부터 물리적으로 못 살아서 그걸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예. 그 지역에 더 좋은 걸 지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깨끗한 집을 늘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20년 정도인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배관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은 재건축을 허용해주고 재건축을 좀 장려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오늘 이제 얘기되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검토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000세대지만은 예. 새로 지으면 한 7,000세대, 8,000세대까지도 공급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공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걸 좀 장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잠실 5단지를 다뤄볼 텐데 예. 자, 먼저 우리나라 재건축 승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이 잠실 5단지는 어떤 절차까지 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재건축 단계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예. 인구 50만 이상에서는 이제 도시 재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먼저 자기 단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것들은 벌써 한 20년 전, 15년 전인가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계획, 4가지 단계, 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습니다. 예. 추진위하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주제가 이 기약 없는 재건축 거리로 나선 이 잠실 5단지 얘기인데 이 잠실 5단지 이런 이슈는 수년 전부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예. 앞서서 영상도 봤지만은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 결정적 이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맥락에서는 재건축 심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네. 주업은 2013년에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계획안을 따라서 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연이어 심의가 반려되고 2017년이 돼서야 서울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조건 삼아서 다시 한번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결국 또다시 재건축은 제자리 걸어가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조합 측은 이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약속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대규모 시위나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플래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이 절차적 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조합 쪽에 지금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자, 물론 이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셈법이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오래된 아파트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직접 5단지를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 안에서도 노후된 아파트는 많지만 특히 이곳은 지난 1978년도에 입주가 시작돼 올해로 4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 노후된 아파트에서 불편함은 뭔지 그리고 또 지지부진한 재건축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본 잠실 5단지는 화면에서 봤던 것 이상의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불편 역시 늘어가는 벽의 균열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압이 낮아가지고 오래돼서 노후가 됐으니까 관이. 그러니까 정수도 못 닿는 데도 있어요. 정수기. 수압이 낮아서? 안 올라오니까. 예, 잠실 주공 5단지 사시잖아요.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5년 넘었습니다. 35년도요. 네. 예. 아니 이게 84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예. 한 산지는 한 35년 이상 예. 넘었습니다. 이 35년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지금 좀 노후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시면서 좀 불편한 점 같은 게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처음에는 뭐 일부분 뭐 고장 나서 고치고 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고쳐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자꾸 고치면서 보면은 뭐 파이프가 뭐 아래 하수도가 사갔다. 예. 들어오는 또 수도 파이프가 또 사갔다. 또 온수가 사갔다. 뭐 가스가 또 파이프가 사갔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이 뭐 매년마다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너무 좀 노후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 지금 재건축을 원하고 계신데 생각만큼 이렇게 진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답답하고 지금 뭐 좀 울분은 터지죠. 마음에 울분은 터지고 참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굉장한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낡은 집에 지친 주민들은 재건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화살은 승인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에 향해 있었습니다. 조합 측 얘기를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주민들의 바람인 새 아파트 설계 사진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승인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장. 하지만 어느 순간 대답이 달라져버린 서울시의 기약 없는 입장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꾸 시간을 끄면서 그냥 매 회의 때마다 하나씩 하면서 회의를 숫자 열게 만들어요. 그러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명확한 조합의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서로 보완해서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자꾸 정부 핑계대고 또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국정공모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아예 서울시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벽면 곳곳에 복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 남은 추억마저 잿빛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보다 언제라고 약속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이 더욱 애타기만 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호화롭게 사는 것도 다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삶이 생활이 안정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위험이 없고 안전한 시설에서 사는 것이 국민 생활의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직접 단지를 다녀왔는데 물론 다른 재건축 단지도 다 그렇겠지만 이 재건축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민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태 기자가 이 잠실 5단지를 쭉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재건축 승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누수나 정전 사태 이런 그 건물 부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특히 변압기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여름에 전력 수요가 높아질 때면 정전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110볼트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승합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20볼트로.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 변화기 이런 식으로 정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또 이곳은 노후화된 아파트라서 70대 이상의 세대가 1,400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60대 이상 세대가 3,100세대, 100여 세대가 정도 되는데 예. 이분들이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때문에 옴짝달싹 없이 다리가 묶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예. 또 당연히 무더운 여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어컨 작동이 좀 안 돼서 나가서 쉬거나 더욱 더 연세가 어르신 되신 분들은 더 힘든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문제가 녹슨 배관으로 인해서 녹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났던 한 분 중에서는 한번 빨래를 하면 흰색 셔츠 같은 게 누래진다. 이렇게 해서 녹물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분은 이제 찜질방을 자주 다니시는데 이제 러닝 셔츠가 누래지는 거 보면은 좀 낡은 것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는 게 싫어서 매일 한 장씩 살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시기도 하셨고요. 이것 외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수압이 그 고층 같은 경우 수압이 낮아서 정수기 설치도 어렵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웃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낡은 집에서 생활이 힘들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좀 재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리모델링과는 다르게 재건축에는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목적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국내에서 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재건축은 2000년대 초반에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에 뭐 유명한 아파트들이 그때 재건축돼서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이 주춤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재건축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라든가 이때는 이제 상당히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또 그렇게 좀 잘 됐던 것들은 뭔가 하면은 재건축 규제 자체가 굉장히 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들을 좀 많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워낙 엄격하게 하니까 뭐 아주 최근에 보게 된다면은 뭐 재건축 기준도 진단 강화라든가 안전 진단 같은 것이 강화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포기하는 그런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이제 세대수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땅에 뭐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 안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공급이 좀 차단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건축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재건축이 과거만큼 쉽지가 않은 겁니까? 뭐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시각 자체가 좀 너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뭐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 뭐 지구 지정되었을 때 그다음에 추진위, 조합 설립, 그다음에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가를 할 단계에서는 폭등하는 수준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주할 때는 안정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가 단계에서의 폭등이 나타나면은 서울시 집값이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럼 서울시 집값이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더 움직이게 되니까 그럼 나쁜 거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누르겠다는 기본적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불로소득으로 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뭐 재건축을 해서 뭐 한 수억 또는 많게는 10억 이상까지도 시대 차익을 노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맞느냐에 따른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은 거의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다른 규제 강화 수단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진행해 보겠는데 재건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는 물론 이 승인권자인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해줘서겠죠. 자, 그 이유로는 이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작용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자, 실제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죠. 태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이 공공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지난해 2월 달 계획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청년 창업시설 같은 걸 함께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고요. 그다음에 유유부지와 도로 위에 주택을 공급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재창조한다는 계획, 이런 것도 좀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성을 높이는 주택 공급,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직장인들, 청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 믹스형 공급, 주택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제 주거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초점을 두겠다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부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때 공공성이 낮은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의 기부 체납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기반 시설 대신 늘어나게 될 공급 주택을 좀 계획 추산한 것이 3,685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름하여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 있습니까? 혁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본적 시각이 좀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서울시 주택은 대략 한 350만 채 내외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 기관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5대 혁신을 해서 언제까지 뭐 공급할지 모르겠는데 고작 3,600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규모냐. 매년 한 3에서 한 8만 호 정도 공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해놓고 한다. 3,600호 정도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뭔가 방향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공급량도 많고 시장에 영향력이 큰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뭐 신규 땅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에다가 뭐 소형 비율이라든가 임대 비율을 좀 넣어서 사업자들 사업성을 좀 좋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공급 효과는 훨씬 좋아지거든요. 뭐 저기에 짜투리 땅에 그 저 도로 위에다가 임대주택 몇 개 짓고 최근에 뭐 저 3기 신도시 관련 발표도 보면은 30호 짓는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짜투리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단지들 뭐 음마나 저기 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추가 공급 여력이 뭐 수천 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주가 되는 것을 좀 경시하고 부가 되는 것들, 부가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그 임대주택 비율, 의무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반발도 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개발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자기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니까 거기에 왜 국가가 규제를 많이 하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제 규제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관행화되어 있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건물을 10층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을 짓게 하면은 20층까지 짓게 해줄게. 그래서 사업자한테도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 효과를 늘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주택을 과거에 넣으라고 해서 해봤는데 사업자한테 가져가는 가격이 건축 원가에 가져갑니다. 그 땅값도 포함되지 않은 건축 원가에 서울시가 가져가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기는 오히려 손해에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뭐 마지못하는 식이다. 근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좀 잘 따라갈 수 있고 정부에서도 어떤 가시적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심리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이 잠실 5단지 재건축에 문국부답을 보이기 시작한 게 지난 7월이죠. 이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계획이 좌초된 이후와 맥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화에 그 후에 혈안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의도 재건축도 이 올스탑된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런 재건축 개발 제한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몇 달간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와서 안정화시켜야지 시장이 안정이 된 거지. 지금 당장 한두 달, 몇 달 안정이 되었다가 몇 년 지나서 폭등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그 지역 내에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 님비가 아닌 인비라고 해서 yes in my backyard. 인비요, 인비. 예, 인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택을 최대한 많이 져서 더 짓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회적 약자, 청년층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짜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저 집주인들은 돈을 좀 더 벌게 되고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은 공급이 늘어나서 사회적 약자들도 들어갈 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선진국 대도시는 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반대로 우린 공급을 막았죠. 그냥 거의 예. 거의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그 막은 이유가 뭐냐 보면은 집값 안정이라 그럽니다. 집값 안정 아주 초단기적으로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그렇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울시의 집값 안정화 정책과 이 잠실 5단지 재건축과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봐서 잠실 5단지 주민의 기부 체납과 관련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부 체납을 하면 이 정비구역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부 체납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또 이 문제가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화면으로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부 체납. 현재 단지 안에 위치한 초등학교 이전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서울시 교육청에게 단지 내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협의를 마쳤지만 해당 조합에서 국유지를 구입을 해서 그 국유지를 저희 교육감 소속 그 학교 용지로 기부 체납하는 게 맞는 거죠. 서울시는 학교 신설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하는 것인 만큼 기부 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 학교 용지 부담금을 받아서 서울시가 5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부담하면서 학교를 신설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 초등학교는 신설도 아니고 이전인데 왜 그 기부체납, 있는 학교는 왜 기부체납을 안 하냐 말이에요. 신천초등학교 이전을 두고 양 기관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재건축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기부 체납과 관련한 이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기부 체납과 관련된 이슈 화면을 통해 함께 보셨고요. 이번에는 자리를 조금 바꿔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조합이 제공하겠다. 즉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육용지를 제공한 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 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교육 부지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하지만 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서울시가 신천초등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에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임대주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이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으로 인정하면 그 인정한 만큼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시의 설명을 토대로 개념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부 체납과 용적률, 임대주택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건축에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 그 소유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인센티브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이 바닥 면적의 합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층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한정으로 층수를 높여줄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상한율이라는 게 정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50층이 법적 상한치라고 볼 때 여기 35층으로 계획된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존 법적 상한치에서 기존 층수를 뺀 값의 절반, 여기서 보이는 7.5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부 체납으로 용적률, 즉 층수를 상향하게 돼서 35층에서 40층으로 됐다고 하면 이 법적 상한치와 상향된 층 간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비중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취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선 이 문제를 들어서 그 기부 체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또 서울시는 기부 체납 인정이 조합의 이중 혜택이 된다 이렇게라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하면 이 관련법에 따라 조합은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니까 결국 이 문제를 들어서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학교용지를 기부 체납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논리 같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교육청이 학교 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난 2017년 학교 시설을 기부 체납에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 서울시장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 방침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촌초 부지 비용을 서울시와 이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예. 당초 교육청은 조합으로부터 이 부지를 이 기부 체납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더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 이전 자체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네. 이 교육청은 원인 제공자인 이 조합으로부터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서울시의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 학교 이전과 관련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못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네. 이 잠실 5단지 재건축 심의 지원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교 용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전 교육 환경 영향표가 필요한데 지금 양기관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이 환경 영향표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잠실 5단지 재건축 지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교육 환경 평가는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 그 부지가 적합한지 따지는 절차입니다. 예. 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이전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네. 그 서울시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서 재건축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교육청은 기부 체납을 서울시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조합 측에서도 이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하는 게 뭔가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합 측이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메리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용지 등 이제 기부 체납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예. 용적률이라는 것을 인센티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상향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같은 땅의 층수를 올리게 되면 그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올린 만큼. 또 관련법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할 시에는 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조합 측에서는 이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이 기부 체납으로 용적률도 인센티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합에겐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은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네. 또 인허가 절차 관수화도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 없이 재건축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조합 측이 36억 원이라는 출혈도 있었고 예. 이 노후화된 아파트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이제 시장의 행정갑질을 규탄하는 단지 내 이제 플래카드 시위나 이 거리로 나서 대규모 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 곳곳에서 주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조합원들이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정비 계획안을 지금은 정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 때문에 이 기부 체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윈윈을 하자는 건데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까? 기부 체납과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신도시계획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디만큼의 기부 체납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서울시의 갈등이 생긴 문제인데 네.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에게 그 기부를 했다, 기부 체납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끝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 개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간에 비용 분담에 대한 그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기관이 틀어가지고 이제 못 받겠다라고 하면 전체가 사업이 틀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크게 봐가지고 그 정리를 좀 해줘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자기들 싸움 때문에 민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껏해야 이제 상급기관에 뭐 청원을 하거나 예. 이 정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상급기관이 하더라도 잘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뭐 난망할 겁니다. 예. 결국 이 양기관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겠다. 예, 예. 라고 해서 이 책임 떠넘기기 예, 이런 예.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잠실 5단지인데 당장 이 문제는 어떤 묘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라든가 예. 그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하고 서울시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면은 거의 쉽게 끝납니다. 예. 실무선에서는 양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한번 대타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게는 서울시가 줄 것들이 있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다음 교육부가 또 줄 것들이 있습니다.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보고 큰 틀에서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건만 보게 되면 해결은 거의 없이 평행선으로만 달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더 고위급들이 만나가지고 큰 결단을 내리면은 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예. 자, 기부 체납 이슈를 좀 짚어봤고요. 잠실 5단지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 바로 국제현상 설계 공모입니다. 재건축 최초로 국제현상 설계 공모가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서 이 조합뿐 아니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서울시의 제안대로 이 국제 설계 공모를 마치면 이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또 다른 이유가 된 잠실 5단지의 국제현상 설계 공모와 관련된 이슈, 화면을 본 뒤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를 벗어나라. 서울시가 2017년 잠실 5단지 종상향을 약속하면서 내걸었던 제안이었습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서 여지껏 우리 한국에서 안 해봤던 어떤 그러한 어떤 디자인과 36억 원. 이를 받아들인 잠실 5단지 조합이 서울시의 뜻에 따라 공모 사업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7개의 팀이 경쟁했고 지난해 3월 결과 발표도 났지만 약속을 내걸었던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 심의 자체도 미루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국제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일부 조합원들의 당선작 보이콧까지. 국제현상공모 과정과 결과를 두고 벌어진 이슈 역시 잠실 5단지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함께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교수님, 이 전국 최초로 재건축의 국제현상 설계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이 정비사업에서 이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받는 경우가 먼저 없었나 봅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국제현상 공모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하는 경우, 민간이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눕니다. 공공이 할 때는 네. 아주 중요한 건물, 서울시 청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중앙정부 청사 세종시에 그런 것 할 때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임대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도 예. 그 임대 아파트의 수준을 좀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자국의 설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공모나 현상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하는가 하면 민간은 자기들이 지은 건물을 좀 널리 알리고 싶고 네. 수준 높게 하고 싶을 때는 하는데 이것과 같이 재건축에서 한 것들은 처음이고 특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문서 같은 건 없겠지만은 예. 서울시가 공공이 민간한테 시켜서 국제 공모를 한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당선작이 태기자 선정이 됐죠. 조성용 작가의 잠실대첩이라는 것 같은데 이 잡음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과정상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조합 측의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조성용 건축가 역시 이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 답답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 우선 이 상황 절차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말에 그 말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현상 설계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이 당선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성용 건축가의 잠실대첩이라는 설계안인데요. 그런데 두 차례 심사가 끝나고 당선작이 가려졌음에도 그때 당시에 공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품 이름이나 설계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때 서울시는 인허가 심의가 통과되기 전까지 당선안을 공개하지 말라고 이 건축가한테 직접 비밀 서약 유지서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조합 측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8년 4월 정도에
이 당선작이 공개됐고 그제서야 됐고 순차적으로 설계한 설명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또 건축과 관련된 설명이 진행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도 공모전 취지 맞게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건데요. 네. 일단 서울시가 업체 선정한 것까지는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껏 무슨 이유로 당선작 발표 이후에 수건소위원회를 열어서 그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직까지 열고 있지 않은지 예. 요에 대해서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뜩이나 조합은 36억 원이란 들여서 국제설계 공모까지 진행했는데 예.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 그다음에 또 그간에 흘렀던 시간들 이런 부분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합 측에서 이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 국제 설계 공모 때문에 못 피해갔다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서울시가 국제 설계 공모를 제안했을 때 조합이 받아들인 이유가 초과 이익 환수를 면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져보면 당시 2017년 12월 말까지 그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이 초과 이익 환수제에 적용되게 됐는데요. 예. 처음 국제 설계 공모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7년 3월이니까 이를 위해서라도 조합은 국제 설계 공모를 택한 거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장을 만났고 2017년도 3월달에 박원순 시장님실에서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여러 이제 국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로 국제설계 공모를 하면 도시계 시민권가 아니라 건축 시민까지 바로 승인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해당돼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야기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제설계 공모가 진행되는 데만 1년 이상 걸렸고 예. 그 기한을 넘게 됐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로 1조 원 상당의 1조 원이요? 재정적 부담, 주관적 네. 부담금을 내게 됐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이제 당선안의 평이한 외관 문제 이런 것들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가구당 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초과이익 예. 환수제 계산했을 때. 근데 4,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8천억 정도. 그다음에 당시 되면 시세가 오를 거 생각하면 1조 원 정도 이런 침해를 받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이 교수님 아셨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소송으로 번지거나 꼭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예정대로 진행이 됐더라면은 2017년 12월 안에 다 끝났더라면은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안 내도 됐을 법한데 그렇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서울시는 일단 1조 원이라는 이 세금은 확보한 셈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셈법으로서는 확보한 셈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주민들은 이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따랐고, 그런데 서울시는 묵묵부담이고, 이럴 거면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국제 설계 공모를 했느냐라는 좀 의문도 남거든요. 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대답 없는 서울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공공에서 하는 행정은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미리 밝혀놓고 네. 거기에 맞춰오면 이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건건 개입해서 이건 어떻게 해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국제 공모 과정에 있어가지고 작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건 원래 국제 공모를 해라 방침을 주고 나서 민간이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예. 거기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랐음에도 안 해줬다. 이건 제가 보기엔 나중에 책임 공방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예. 서울시가 지금 가진 인허가 권한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자기가 모든 건물을 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인허가권에서 갖고 있는 것은 법적 요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으면은 인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 그걸 가지고 서울시가 국제 공모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딜레이 시킨다라든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딜레이 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집값이 몇 프로 올라야지 재건축을 스톱시킬 것이냐. 네. 국제 공모에서 어느 나라 작품을 해야지 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기준도 없는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가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계속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예. 명확한 원칙이 없이 이런 행정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서울시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주택 가격도 계속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돼야 되는데 예. 사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잠실 5단지도 그렇지만은 많은 재건축이 올스탑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교수님 보실 때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본질적인 시각은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장기적 안정을 희생하고 있는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첫 번째 잘못이고 네. 두 번째 잘못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자다라고 해서 몰아붙여가지고 그쪽은 이런 거 안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시각 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처음부터 살고 시세 차이 큰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또 뭐 들어가서 또 뭐 시세 차익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류들이 살고 있고 예. 그리고 한 30-40년 동안 살면서 노인이 돼서 이제 소득도 없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인간답게 살 집에서 사시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도 주택 공급이 계속 일어나려면은 지금이라도 시스템이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서울시는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민들이 점점 외면하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고 저런 지역이 대규모 슬럼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예.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어볼 텐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현행 시스템상 이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승인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이 말은 교수님도 해주셨지만 이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하는 말인데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봐서 서울시 같은 계획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 계획을 서울시가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그것을 승인을 합니다. 네. 아주 웃기는 상황이죠.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승인하고 거의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고 보통 이제 기초지자체가 하게 되면은 광역지자체가 승인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거치는데 이건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승인하니까 견제가 하나도 없는 구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의회라든가 이쪽에 좀 권한을 넘길 필요가 있고 시장이 갖고 있는 자의적 수단 같은 것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수단들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 법적 근거는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소송으로 불거졌을 때는 그 소송 비용하고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집값을 위해서라도 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렇죠.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예. 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태 기자도 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를 들어오셨는데 이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또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이 주민분들은. 그래서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우선 그 국제설계 공모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서 빨리 재건축 심의를 진행해라.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업 시행 주체인 이 그 조합이 배제된 경우와 이런 배경도 낱낱이 밝혀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조 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도 서울시장이 전액 보상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 중에 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때는 이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게 당연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헌집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물론 재건축에 따른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우려된다면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혹시나 이 시작 전부터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이분화시키는 색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대의를 앞세운 정책에 개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집중 토론 이슈를 말하다 네 번째 시간 잠실 5단지 재건축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과 태윤영 기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 지역 뜨거운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